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3일 최명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15일 열리기로 돼 있었죠. 거기에 증인이 8명이 채택됐습니다. 그 8명 중에 4명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한 것이고, 물론 7명을 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했지만 윤석열 총장 측에 유리하게 증언을 할 사람이 4명, 불리하게 증언을 할 사람이 4명. 그래서 그러면 윤 총장 측은 왜 이렇게 본인한테 불리하게 증언할 사람들도 증인 신청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본인들이 그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 있어서 거기에서 그 증언의 부당성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법률 용어로 왜 탄핵한다고 하죠. 그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이쪽 사람이 주장을 함으로써 그 사람 주장을 억누른다, 뭐 이런 뜻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 자, 문제는 어제 징계위원회가 기자들한테 법무부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증인신문은 징계위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변호인들은 증인신문을 할 수 없다, 이거죠. 그걸 그러면서 검사 징계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 있느냐? 우선 문자 메시지 내용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사 징계법상 징계 혐의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는 증인을 채택해 신문할 수 있다. 이때 증인신문은 형사소송 절차 등에서의 증인신문과 달리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임이 법률 규정 및 해석상 명백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얘기하는 검사징계법 13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물론 주어가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 혐의자나 특별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을 명하고 증인을 신문하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사실의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는 뭐 이런 해석하다 보면, 자, 이거는 결국 주어가 위원회니까 이건 다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징계위원회가 법무부를 통해서 제시한 그 메시지가 뭐 크게 틀렸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뜯어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우선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자, 이 신문을 누가 하느냐, 이걸 가지고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징계위가 답을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 총장 측의 논리는 그겁니다. 아니, 이거는 형사소송 절차와 마찬가지로 직접 증인신문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징계위는 그거하고 별도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징계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변호인들이 이런 걸 질문해 주십시오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질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변호인들에 대해서 충분한 방어권, 그러니까 윤 총장 측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렇게 되면.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직접 신문하는 거와 본인들이 신문 요지를 적어서 징계위원들이 신문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 징계위원들 누가 뽑은 겁니까? 징계 청구자가 누구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징계위원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뽑았습니다. 그렇게 뽑은 거에 위법적이고 부당하다, 그래서 뭐 제가 공정성은 포기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럼 누가 봐도 징계 청구자가 선정한 징계위원이 회의를 연다? 그거는요, 재판 절차로 따지면 결국은 검사가 재판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검사가 재판하면 변호인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은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지금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도 더군다나 그 가운데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근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변호사들이 이러이러한 걸 질문해 주고, 질문이라는 게 어다르고 아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뭐 억양이나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추궁하듯이 질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읍소조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달래듯이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요
완전히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징계위원들이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 우선 징계위원들이 그걸 충실히 수행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징계위원들은 전부 다 추미애 장관 편이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징계위원들이 자기들의 머릿속에서 해석해서, 그것도 변호인들이, 그러면 또 변호인이 또다시 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 달을 걸쳐서 질문을 하게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것입니다. 물론 그 8명이 지금 다 출석을 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저는 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아니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나 이런 사람들은 출석 안 한 걸로 보는데, 그리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아마 이런 사람도 출석 안 할 거요. 그날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 불리하게 증언을 할 사람 중에서는 아마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유일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 유리하게 증언을 해줄 사람들이 있죠. 울산지검 박영진 부장검사. 이 사람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대검 과장이었거든요. 대검 형사과장이었습니다. 그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좀 내달라, 대검의 의견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의견을 작성했던 사람인데, 작성해서 당시 형사부장한테 주었더니 형사부장이 지금 동부지검장인 김관정 형사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그걸 총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묵살해버렸습니다. 그런 당사자이기 때문에 윤 총장 측이 박영진 지금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이 사람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때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얘기를 하면 그거를 징계위원들이 그 증언에 대해서 뭐 이리저리 질문을 하고 자꾸 그거는 당시 형사부장이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유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방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은 아무 얘기도 못하고 할 얘기 있으면 징계위원한테 전달해 줘야 된다. 이런 상황은 방어권이 보장됐다고 하기 어렵다. 방어권이 보장이 안 되는 것은 앞으로 이게 결국 법적 다툼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아마 그거 물타기 위해서 우리가 대신 질문해 줄게 이러는 모양인데, 그거 가지고 방어권이 보장됐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윤 총장 변호인 측이 질문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징계위원들한테 전달해서 징계위원들이 질문하고, 그 다음에 또 듣고 또 보충 질의하고, 이렇게 한 달이 걸쳐서 질문하고 보충 질의하고 이러다 보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렇죠? 시간이 거의 2배로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전달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면 15일 날에 또 안 끝날 수 있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추미애 장관 측은 속전속결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 보도에 나왔던데, 신성식 대검 반부 백학력부장 12월 12일에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11일에 전격적으로 휴가를 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말아달라는 그 후배 검사들의 요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기 싫어서 바로 다음날 휴가 내서, 휴가 금요일이니까 그 다음날은, 그러니까 토, 일, 오늘까지 이렇게 아마 그 연가를 쓰는 모양인데, 이렇게 해서 휴가 냈죠. 참 묘한 게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도 휴가입니다. 거기도 지난 7일부터 7일날 나 휴가 내겠다 11일까지. 그런 거 봐서는 요거 기억나시죠? 이 정한중 징계위원장이 12월 10일 날 늦어지니까 저녁 8시쯤 끝내면서 내일 속개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11일 날 속개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10일 날 끝내든가 아니면 11일 날까지 다 끝내버리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서로 짠 거죠. 그런데 이쪽에서 아니 감찰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방어권 문제가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처음에 정한중 징계위원장이 그럼 11일 날 하자고 하다가 방어권 우리 아직 기록도 제대로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월요일 날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니 그때까지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하기로 한 건데, 당초 계획에는 아마 목요일 10일 날 끝내거나 아니면 하루 연장해서 11일 날 가더라도 11일 날 끝내는 쪽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박은정 담당관과 이 신성식 대검 반부 백학력부장이 그날을 휴가로 미리 냈던 것 아닌가, 작전이었다
그런데 그 작전이 변호인들의 일종의 뭐 반격이라고 할 수 있죠. 반격도 아니고 어찌 보면 방어권 보장입니다. 그 방어권 보장해달라는 그 요구에 의해서 자기들이 봐도 감찰 기록을 열람만 하도록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감찰 기록을 뭐 알아야 뭐 방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다. 뭐 이런 요구에 의해서 일단 연장을 해놨는데 지금 이걸 보면 아마 또 15일 날 끝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기네들 당초 계획대로, 당초 계획은 11일이었는데 그래서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변호인들의 신문권을 박탈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자, 그럼 검사징계법에 변호인들은 신문할 수 없도록 돼 있느냐? 또 그것도 없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회가 이렇게 신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 변호인도 참석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판이라 하면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이고 판사가 그거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징계위원회는 지금 검사 측하고 똑같습니다. 징계위원들이. 추미애 장관이 청구해서 본인이 징계위원들을 선임해놨으니까 자기의 아바타 같은 사람, 실제 그래서 5명 중에 4명을 기피 신청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지만. 그러니까 검사들하고 똑같은데 이 사람들이 검사도 맡고 재판도 맡는 이런 불공정한 게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별 변호인도 당연히 법률 규정에 또 특별 변호인이 신문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호인의 신문도 허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걸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 가지고 15일에 또 상당한 정도로 초반에 공방이 벌어지고 뭐 결국은 뭐 신문 못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윤 총장 측 변호인이 또 뭐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아마 그때 강구를 할 텐데 일단 윤 총장 측에서는 이거는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보이콧하거나 뭐 이런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자기들이 신청해 놓은 8명 중에 7명을 자기들이 신청해 놨는데 신청해 놓은 증인한테 제대로 물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이런 징계위원회를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 봉착할 수가 있다. 그래서 15일 날 또다시 돌발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단 자 징계위원들이 추미애 장관 측의 징계위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들의 증인 직접 신문 기회를 막았다. 근데 그 막은 것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